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화장을 고치며 손이 떨립니다. 오늘 저는 7년간 꽁꽁 묶어둔 비밀을 세상에 폭로합니다. 김정은의 전용기 안에서 20대 여성 승무원이었던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2년 전 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음료 한 방울을 흘렸다는 이유로 머리채가 잡혀 바닥에 내던져진 동료의 비명을, 그녀와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간 그날의 공포를,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며 우리에게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개처럼 핫가먹으라 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순금으로 도금된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김정은을 위해 수억 원짜리 와인을 따르던 저희는 인간이 아닌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전용기 안의 특별 오락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승무원들이 무릎 꿇고 술을 따르던 모습, 그의 흥을 돋우지 못해 특별 교육을 받고 돌아온 동료의 죽은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한 번의 비행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수천 명이 한 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추악한 이중성을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김정은 전용기 안에서 벌어진 모든 추악한 진실을. 저는 2년 전 북한을 탈출한 고려항공 승무원 출신 김미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목이 메입니다. 7년 동안 김정은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며 겪었던 일들이 악몽처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시절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 발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양 출신으로 부모님은 모두 노동당 간부였습니다. 성분이 좋았기에 고려항공 승무원이 될 수 있었고 23살의 나이에 김정은 전용기 승무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용기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언제든 부르면 즉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출도 보위부 요원의 감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직접 모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고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짧은 환상이었습니다. 첫 비행을 마치고 난 후 저는 이것이 영광이 아닌 저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끔찍한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권력층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용기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상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무너져 내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증언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키 165cm 이상, 몸무게 55kg 이하라는 신체 조건은 기본이었고 얼굴형과 피부 상태까지 꼼꼼히 검사받았습니다. 특히 김정은 전용기 승무원은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3대에 걸친 성분 조사는 물론이고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의심스러운 행적이 있으면 즉시 탈락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정치사상 교육도 받아야 했는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주체사상과 기밀성 일가에 대한 충성을 주입받았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격 테스트였습니다. 갑자기 욕설을 퍼붓거나 모욕적인 명령을 내리면서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최고 지도자의 급격한 감정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어 실력도 중요했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러시아어 중 하나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제 언어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정해진 몇 마디 외에는 외국인과의 대화가 금지되었습니다. 승무원 교육 과정에서는 특별한 의전 교육도 받았습니다. 최고 지도자 앞에서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되고 시선은 항상 아래로 향해야 했습니다. 걸음걸이, 목소리 톤, 심지어 숨쉬는 방법까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보위부에서 나와 우리의 사상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면담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대답을 하면 바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면담 중 실수로 한 말 때문에 다음날 자취를 감췄습니다. 합격 후에는 특별보안 서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전용기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위반 시 본인은 물론 가족 3대가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서약서를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더 큽니다. 교육과정 마지막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료들의 눈빛에서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끔찍한 운명을. 김정은 전용기 승무원의 일상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평양 순안구역의 특별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했는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정치학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위대성을 학습하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철저한 위생 점검이 있었는데 손톱 길이부터 머리카락 상태까지 체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야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는 비행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출동 명령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복장과 메이크업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립스틱 색깔과 눈화장의 진하기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기 시간에는 서비스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쟁반을 들고 걷는 자세, 고개를 숙이는 각도, 미소 짓는 방법까지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로라도 최고 지도자와 눈이 마주치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도 철저한 통제 속에 이뤄졌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하루 1200칼로리로 제한되었고 매일 체중을 측정했습니다. 1kg라도 늘면 처벌을 받았고 때로는 식사를 제한당하기도 했습니다. 생리적인 문제로 체중이 늘어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해야 했고 모든 대화는 감시됐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했고 수시로 불시 점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출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감시 하에 정해진 코스만 돌아야 했고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도 허락된 장소에서 30분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마저도 대화 내용은 모두 감청당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많은 동료들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는커녕 약을 먹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최고 존엄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형처럼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김정은과의 첫 비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은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이었는데 출발 6시간 전부터 모든 승무원이 비상대기 상태였습니다. 최고 존엄의 탑승을 위해 기내는 3번이나 소독됐고 우리는 4번의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가 탑승하기 직전 우리는 비행기 입구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첫 인상은 TV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탑승하자마자 그는 수행원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위스키를 요구했습니다. 서비스 매뉴얼에는 이른 아침부터 술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병을 비우고 난 후 그의 행동은 더욱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제 동료를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간 동료에게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못생긴 것이 어떻게 내 비행기에 탔어? 동료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전용기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서비스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준비된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쟁반째 집어던졌고 그 내용물이 승무원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소를 잃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기에 눈물을 삼키며 계속 웃어야만 했습니다. 착륙 준비 중에는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을 건의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라며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고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승무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우리는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최고 존엄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명의 승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1명은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닌 그의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김정은 전용기의 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의 극치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고려항공 여객기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좌석은 최고급 가죽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기내에는 특별히 제작된 침대가 있었는데 매트리스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침구류는 프랑스산 실크였고 매 비행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한 번 사용한 침구류는 모두 폐기 처분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일반 주민 한 가족이 1년을 살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샤워실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바닥과 벽면이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수전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샤워 용품은 모두 프랑스와 스위스의 최고급 브랜드였고 수건은 이집트산 면으로 만든 것만 사용했습니다. 주방 시설도 특별했습니다. 일반 기내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가의 식기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사 때마다 새로운 도자기 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와인셀러에는 수천만 원 상당의 와인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위스키는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첨단이었습니다. 85인치 OLED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성을 통해 전 세계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방 시설도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통신 설비도 최고급이었습니다. 북한 내부는 물론 전 세계 어디와도 통화가 가능한 위성전화가 있었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직 김정은만의 특권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특별 오락실의 존재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불려간 여성 승무원들은 대부분 며칠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어떤 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호화로운 시설들이 있는 동안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한 번의 비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한 달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괴리감은 저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승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그의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커피를 서빙하다가 살짝 흔들려 테이블에 한 방울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커피잔을 집어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얼굴에 쏟아졌지만 우리는 교육받은 대로 미소를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엄하신 원수님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발로 제 몸을 걷어차며 이런 멍청한 것이 어떻게 내 비행기에 탔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수행원들도 그의 행동에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가혹했습니다. 승무원실에 들어와 원수님께서 기분이 나쁘시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희는 맞아도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은 특히나 긴장됐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접시째 던져졌고 때로는 음식을 바닥에 쏟아부으며 개처럼 하차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동료는 이런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조용히 덮여졌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그의 변덕에 따라 좌우됐습니다. 갑자기 너무 말랐다며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다음 날은 돼지 같다며 굶기기도 했습니다.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강제로 자르게 하고 피부가 거칠다며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급한 나머지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발각되어 3일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란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방광염으로 쓰러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정신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북한의 개만도 못한 것들 같은 말들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많은 동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그저 미소 지으며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대 여성 승무원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승무원들은 특별히 관리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성적 착취나 다름없었습니다. 승무원 선발 과정에서부터 외모가 뛰어난 20대 초반의 여성들만 골라냈고 그들은 특별 서비스 요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수시로 젊은 승무원들을 불러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신체 접촉은 일상적이었고 저항하면 즉시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춤을 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여러 명의 승무원들이 강제로 춤을 춰야 했는데 이는 단순한 춤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작들이었습니다. 거부할 경우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며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한 동료는 그의 흥을 충분히 돋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한 달 후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사생활도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연애는 물론 결혼도 허용되지 않았고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강제로 임신 중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고 존엄의 순결한 공간을 더럽혔다는 이유였습니다. 매일 밤 숙소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감시되었고 누군가의 불만이 새어나가면 연좌제로 처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부모님께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믿고 딸을 보낸 부모님들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한 사람이 아닌 그저
누군가의 장난감이 된 공허한 눈동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출장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 수반의 외교 활동을 보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불법적인 거래와 밀수에 은폐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외화벌이의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쇼핑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의류부터 화장품까지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쇼핑으로 수억 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했고 이는 모두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귀국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구매한 물건들을 승무원 가방에 나눠 담아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밀수였지만 전용기라는 특권 때문에 세관 검사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보석이나 금괴 같은 더 위험한 물건들도 운반해야 했습니다. 중국 방문 때는 더욱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나 레스토랑에서 수상한 인물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서류 봉투나 가방이 건네지는 것을 목격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출장에서는 한번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관 직원이 갑자기 저희 가방을 검사하겠다고 했을 때 수행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행히 북한 고위 관리의 긴급 전화로 상황은 무마되었지만 그때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때로는 대량의 현금을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현금이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나 용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불법적인 거래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 체류 중에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자유를 눈앞에 두고도 만질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활동들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범죄 행위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렇게 번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전용기 승무원들의 고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어갔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모습이 하나둘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때 밝고 활기찼던 그들의 눈빛이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김은주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인정받아 전용기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였지만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 접대 요원으로 차출된 후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숙소에서 수면제를 한 움큼 삼켰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6개월 후 돌아온 그녀는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 같았습니다. 약물 치료로 인해 눈빛은 공허했고 말투도 기계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동료는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녀는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그녀가 외국 언론인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최연소 승무원이었던 섬이라는 20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려 보인다며 특별 메이크업을 받았고 항상 나이 들어 보이게 화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뺨을 맞았고 그 후로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질환으로 사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어도 모른 척해야 했고 힘들어하는 동료를 보아도 외면해야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위로가 함께 처벌받는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해야 했던 미소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눈이 슬퍼 보인다, 미소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을 받으면 또다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는 연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많은 동료들이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완벽한 기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부 감시와 통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감시 카메라 아래 있었고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도청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숙소 화장실에도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우리 사이에 정보원을 심어두었습니다. 누가 정보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가장 친한 동료조차 믿을 수 없었고 이는 우리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때로는 친한 척 다가와 이야기를 유도하는 함정도 있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사상 검열은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불만 사항은 없는지 등을 캐물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대답을 하면 즉시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가 사상 불순으로 낙인 찍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들의 동향이 보고되었고 친척들의 일거수일투족도 감시되었습니다. 한 동료의 삼촌이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 동료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연좌제의 공포는 우리를 완벽한 복종으로 몰아갔습니다. 휴대전화는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전화기만 사용할 수 있었고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검열 대상이었고 수상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이메일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 소지품 검사도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방이나 옷장을 불시에 뒤지고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면 엄중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한 번은 동료의 일기장이 발견되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불만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기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심지어 꿈 내용까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면담에서 최근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물었고 불순한 내용의 꿈을 꾸었다고 하면 사상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긴장해야 했고 꿈조차 자유롭게 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감시 체제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유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수 없었고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제를 넘어선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21년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이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목격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 중 새로 들어온 신입 승무원 한 명이 실수로 음료를 약간 흘렸습니다. 순간 김정은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승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수행원들에게 이 버러지 같은 것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그 승무원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함께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음료를 흘렸다는 이유로 한 가족의 인생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목격했던 수많은 폭력과 인권 유린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체제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괴롭혔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만행을 묵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 계기는 제 동생의 소식이었습니다. 평양예술대학에 다니던 동생이 갑자기 기쁨조에 차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탈북이 발각되면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한 몸의 자유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정이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실행까지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매 순간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전용기 승무원이란 신분 덕분에 저는 다른 탈북민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외 비행을 다니면서 탈출 경로를 연구할 수 있었고 외국의 지리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철저했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를 조금씩 모았고 해외에서 받는 수당도 몰래 저축했습니다. 달러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환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기에 믿을 만한 브로커를 통해 조금씩 달러를 구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정보원일 수 있었기에 누구도 쉽게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관찰 끝에 저는 한중국계 무역상을 접촉했고 그를 통해 탈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가족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게 되면 그들도 연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날 평소처럼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비행 스케줄, 숙소 위치, 보안 감시의 사각지대, 국경 통과 지점까지 세세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시간 계산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기 전에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전용기에서 벌어진 만행들의 증거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문서나 기록들을 조금씩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것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D-데이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발각될까봐, 실패할까봐, 가족들이 화를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탈출은 2021년 12월의 어느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을 마치고 호텔에 체크인한 직후였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이 술에 취해 느슨해진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방을 나섰고 미리 준비해둔 가발과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호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미리 약속한 차를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는 베이징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는 동안 여러 번 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매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미리 준비한 위조 서류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안내인을 만났고 그와 함께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12월의 한파는 매서벗고 발목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걷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철조망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멀리서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지만 안내인의 재촉에 정신없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베었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후에도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고 북한 정보원들의 추적도 피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하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글을 통과할 때는 뱀에 물릴 뻔했고 강을 건널 때는 거의 익사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계속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태국 난민 캠프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뒤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제 운명은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늘을 가리던 철창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고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북한에서의 고통보다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트라우마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큰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렸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어휘나 억양이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나 외래어가 섞인 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볼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정체성의 혼란도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지만 여기서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을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꿈을 꾸었고 깨어날 때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실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직장을 찾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만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용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북한 체제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한 끼 식사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음식들, 수억 원짜리 와인, 금으로 도금된 병기까지. 이런 사치품들이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침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젊은 여성들에 대한 착취입니다. 기쁨조로 불리는 이들의 실체는
사실상 성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미모와 젊음을 기준으로 선발된 그들은 인간이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되었고 저항할 경우 가족까지 발을 입었습니다.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도 심각했습니다. 해외 출장 때마다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 외화 밀반출, 사치품 밀수 등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들이 당의 지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은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평양에 살 때도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탈북 후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실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습니다. 굶주림, 인권 유린, 공포 정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국경이 봉쇄되며 식량난이 심각해졌고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호화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유린의 실태도 심각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공개 처형, 고문, 강제 노동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도 북한 정권의 보복이 두렵고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잔혹한 체제가 계속되도록 방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하는 중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여전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보복이 두렵고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매일 밤 악몽에서 깨어나고 때로는 공황 발작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증상들을 치료받을 수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의 도전이지만 이제는 꿈을 꿀 자유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희망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큰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증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책임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북한의 주민들과 전 세계의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더 이상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공포와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유세계에는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여러분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암흑 속에 있지만 반드시 빛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전용기에서 고통받고 있을 젊은 승무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그 순간들을 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도 호소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려한 외교 이벤트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실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성착취와 인권 유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핵무기나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입니다. 이들의 고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큰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 주세요. 이 증언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자유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을 것입니다.